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진드가니 이런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토마스가 깨달은 것이면서 이 책 전체에 깔려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헤세가 말한 대로 덜 의도적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나 봐요.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3주 만에 왔습니다. 아주 긴 책이었죠. 미님새 세계문학전지 완독 챌린지 56에서 57권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1, 2권을 읽고 왔습니다. 완독 챌린지를 하면서 정말 여러 스펙트럼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읽었던 모래의 여자는 특수한 소재와 상황으로부터 매우 강렬한 충격과 신선함을 느끼게 했죠. 이번 책은 호흡이 매우 길고 사실주의적인 책입니다. 저는 이 뒤에 헤세가 써놓은 말에 완전 공감했어요. 헤세로 말할 것 같으면 같은 독일에서 토마스 만보다 2년 늦게 태어난 작가죠. 이렇게 써있네요.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은 그다지 의도적이지도 않고 허구적이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고도 설득력이 있어 자연의 일부인 것 같다.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작가가 어떤 뚜렷한 주제를 드러내고 싶어 하면 소설의 모든 요소가 그 방향으로 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읽었을 때 뭔가 뚜렷이 남는 건 있는데 다소 의도적이고 도식적, 자기적인 느낌이 들 수 있죠. 소설에서 어떤 강렬함이나 흥미진진함을 찾는 분이라면 아마 이 소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매우 사실적이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문의 이야기에서 인생에 대한 뭔가를 건질 수 있다면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와 문학의 장점을 섞어 놓은 것 같달까요? 지난 영상 마지막에서 제가 도대체 이 가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다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부덴브로크가가 상류층 상인 가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소설은 어떤 특수한 가문의 독특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 보편으로 확대되어 삶의 양상과 의미를 통찰하게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만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토니오 크레거, 트리스탄,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이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토마스 만의 아버지가 부유한 상인의 참정의원을 지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남미 쪽 혈통이 섞인 예술적 기질의 여인이었어요. 토마스 만이 바로 이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이 방대한 소설이 무려 그의 첫 장편 소설입니다. 22살에 집필하기 시작해서 25살에 완성했고 26살에 출간된 소설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진드가니 이런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거잖아요. 초기에 이런 작품을 씀으로써 그의 작가로서의 내공이 탄탄하게 잡힐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가문은 상류층 상인 가문입니다. 요한 부덴브로크 상사라는 가업을 4대에 걸쳐 이끌어가죠. 두 번째 대표 요한 부덴브로크가 요한 부덴브로크 1세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창립자 이름도 요한 부덴브로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요한 부덴브로크, 두 번째 요한 부덴브로크, 세 번째 요한 부덴브로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마스 부덴브로크고요. 그 다음은 집에서 부르는 별칭으로 한호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업은 토마스 부덴브로크까지 4대에 걸쳐 이어지지만 이 소설에 나오는 4대는 두 번째 요한 부덴브로크로부터 한호까지입니다. 이 소설이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가가 투영된 인물이 누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나가 나오는 1인칭 시점이었으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니 3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어도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가장 유력한 인물이라면 한호? 사업가인 아버지와 예술적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니까요. 하지만 여러 면에서 자전적 요소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소설의 구성과 비중을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가업을 마지막으로 물려받은 토마스 부덴브로크로 보입니다. 그가 깨닫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이 작품의 핵심적인 통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비중이 있는 인물은 토마스의 여동생인 안토니. 소설에서는 거의 토니로만 불리죠. 그 다음은 안토니의 남동생 크리스티안. 늦둥이 클라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지만 어쨌든 이 세대가 가장 핵심적인 세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설의 전체 구성을 봤을 때 꽤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소설의 맨 첫 장면에 나오는 인물도 안토니, 맨 끝 장면에 나오는 인물도 안토니라는 사실이에요. 8살의 안토니가 50살의 안토니가 됐을 때 소설은 끝납니다.
굳이 그렇게 배치한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이렇게 작가의 의도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긴 이야기는 리뷰 포인트 잡기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미연일금 채널이니 제 식대로 그래도 풀어봐야 할 텐데요. 저는 토마스, 안토니, 크리스티안 3명의 핵심 남매를 각각 한 꼭지씩 잡아서 얘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1장은 특별히 따로 떼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토마스와 관련해서는 다음 5개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토마스는 어려서부터 가업을 이을 아이로 기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진중하고 현명하고 책임감도 있는 성격이에요. 가업을 잇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실업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혼도 하기 전 꽤 이른 나이에 가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요한 부덴브로크 상사 4번째 대표가 된 토마스는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갔을까요? 그는 매우 합리적이고 활동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명예욕이 있는데 열정도 있어서 가업의 미래는 아주 밝아 보였어요. 공적인 활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시의원에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단 그게 너무 과도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성취에 방해가 될 때는 동생들이나 아들에게 가혹한 말을 쏟아부을 정도였거든요. 체면을 중시해서 외모도 빈틈없이 가꿨어요. 또 토마스는 어느 하나에만 집착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얻고 싶어 했습니다. 토마스가 게르다와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었잖아요. 백만장자의 딸이기는 했지만 이국적인 면이 있는 데다 무엇보다 음악을 하는 여자였으니까요. 토마스는 물질적 이득과 함께 자신의 특이한 취향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게르다와 살 큰 집을 건축하는데 그걸 어디다 짓는지 아세요? 청년 시절에 사랑했던 꽃집 여인. 이제는 이버젠 부인이라 불리는 그 여인네 꽃집 앞에 짓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그 사랑까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이런 토마스의 열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피로가 극에 달했거든요. 토마스는 중키에 못 미치는 원래 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치아가 좋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성취를 위해 이렇게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부었으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요. 잦은 두통과 무기력증에서 헤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저는 토마스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피로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생활의 밸런스가 깨지고 어떤 부분이 과도해질 때 피로가 발생하게 될 텐데 장기간에 걸친 피로는 확실히 좋지 않은 신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토마스가 성공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 가문의 긴 역사와 토마스의 위치, 그가 달려온 삶을 쭉 보던 중이라서 그 말의 무게와 깊이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블로그에 다소 길게 발췌해 놓기는 했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성공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 힘, 영향력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최고로 번성하고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이 느슨해지고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하강 국면, 종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토마스는 그 걷잡을 수 없는, 어찌 해볼 수 없는 흐름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선조들에 비해 남긴 재산이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죽은 후 1년 안에 가업을 청산해 줄 것을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느꼈을 때 토마스는 우연히 집에 있던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각주해 보니까 그 책이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더라고요. 저는 그 책의 내용을 잘 모르지만 토마스가 깨달은 건 이런 거였습니다. 생은 고통이다. 개성에 묶여있는 상태고 기만의 상태다. 그럼 죽음은 굴레와 한계로부터 해방, 해체겠죠. 축복이고 귀향, 원상, 복구의 상태랍니다. 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던 철저한 기독교 신앙과는 분명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토마스가 깨달은 것이면서 이 책 전체에 깔려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크리스티안이 아니라 안토니죠.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 인물도 안토니고요. 하지만 크리스티안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스와 반대극에 있는 인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두 형제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별로 건강한 체질이 아니라는 것 정도요. 크리스티안은 소화불량과 신경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문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성취 같은 것이 크리스티안에게는 별로 없어 보여요. 형 토마스는 그가 가족이라는 신체에 난 혹이고 암적인 존재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총명하고 재치가 있어서 남의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죠. 하지만 그는 토마스와 대비되는 어떤 이상적인 유형으로 그려지는 인물은 아닙니다. 기분파이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성실성이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역시 과도한 측면이 있죠. 자신처럼 연극을 좋아하는 조카에게 그가 해준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안토니는 기본적으로 오빠 토마스처럼 가문이라는 사슬을 강하게 의식하고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그에 따라 2번이나 불행한 결혼을 했죠. 그 후에는 딸 에리카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사기죄를 지은 사위 때문에 또 불행에 처하게 되고요. 역시 결코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인물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소설을 읽을 때 내가 공감하고 싶은 인물, 소위 이상적인 인물을 찾게 되지 않나요? 이 소설에는 그런 인물이 명확하게 딱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헤세가 말한 대로 덜 의도적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나 봐요. 안토니에게도 18살에 진심으로 사랑을 느꼈던 남자가 있었죠. 수로 안내인의 아들, 의과 대학생이었던 모르텐입니다. 그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으로 토니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하지만 가문에 대한 책임 때문에 토니는 그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토니가 사랑 하나만 보고 그와 결혼했다면 토니의 인생은 덜 불행했을까요? 그 점에 대해 저는 한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상류층 가문에서 자란 토니에게는 사치 습관과 계급의식이 있었거든요. 이 토니란 인물은 비판적 의식이 좀 결여돼 보이고 자주성도 약해 보입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헛된 것에 희망을 걸죠. 하지만 이 여인의 독특함은 엄청난 적응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요. 화자는 토니에 대해 행복한 여자라고, 마음이 홀가분하고 자유로우며 그늘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단순하다는 건가? 그런데 4대에 걸친 회사가 간판을 내리게 됐을 때 그녀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가문이 끝장나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조카가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거라고 또다시 희망을 품는 거예요. 토마스, 크리스티안과 변별되는 그녀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작가는 그녀를 소설의 맨 처음과 끝에 배치시켰던 게 아닐까요? 제가 이 소설을 관통해서 파악한 한 단어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 소설의 끝, 마지막 11장에 대해 짧게라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이야기는 그 끝을 어떻게 맺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작가에게는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고요. 이 소설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업의 문을 닫는 토마스는 10장 끝에서 죽습니다. 100쪽이 좀 안 되는 마지막 11장을 남겨두고 저는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날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호의 실업학교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오는 거예요. 주말에 극장에 가느라고 과제를 안 한 얘기. 어느 하루 동안 매 교시마다 가슴을 졸이는 얘기. 그것도 1시간 자세히요. 의아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단원의 마지막 내용으로 어울리는 얘기인가? 그러다 거의 끝에 이르렀을 때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티푸스로 사경을 헤매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정황상 한호로 보여요. 생의 목소리가 그를 부르는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는 희망도 의욕도 없는 삶을 거부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가문은 마지막 후계가 끊어지죠. 여기서도 이 작품에 깔린 죽음에 대한 관점이 드러납니다. 매우 염세적인 관점, 매우 서글픈 관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인상적인 결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토마스만이 결코 쉽게 글을 쓰는 작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마무리하는 한 단어를 먼저 합니다. 이 책을 관통해서 제가 뽑아낸 단어는 바로 속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도한 속박이죠. 가장 큰 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토마스로 보이지만 등장한 인물들 모두에게 종류와 강도가 다른 속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속박을 인생의 본질로 보는 것이 작가의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유전적 영향을 포함해서 가계의 영향이라는 것은 그 속박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아니라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요한 부덴브로크 가문에게는 라이벌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슈트룽크 하겐 슈트렘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가문인데요. 이 가문 사람들의 특징은 자유롭고 관용적이며 구속과 편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의 할아버지가 산 맹가의 저택이 누구에게 팔렸나?
바로 이 가문에 팔렸습니다. 부덴브로크 가문과 하겐슈트렘 가문은 몰락하는 가문과 번성하는 가문으로 이 소설에서 대조됩니다. 속박 아래 있지만 속박되지 않는 인간, 안토니의 특수함은 앞에서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 부덴브로크 상사의 설립자가 후손들에게 남긴 교훈을 적어보려 합니다. 내 아들아, 낮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에 임해라. 하지만 밤에 편히 쉴 수 있는 사업만 해라.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소설에 따르면 세 번째 요한 부덴브로크까지는 이 교훈을 지켰다는 것 아닙니까? 필연적인 인생의 속박 속에서의 균형과 여유. 이 소설은 저에게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 요한 부덴브로크 중에서 저는 두 번째 요한 부덴브로크, 즉 토마스의 할아버지를 원픽 인물로 정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가업을 세우면서도 여유롭고 균형 잡힌 이미지로 나오거든요. 소설에 처음 나올 때 이미 70의 나이인데 옷매무새도 좋고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악착 같은 상인 이미지가 아니라 신사다운 이미지랄까요? 시인인 친구와도 교류하죠. 자주 사람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죠. 넉넉한 인품이 느껴지는 인물이에요. 토마스는 아들 한호가 다른 누구보다 이 할아버지를 닮길 바랐습니다. 후손에게도 존경받는 인물. 비록 소설에는 짧게 나오지만 저의 머릿속에 가장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니 염상섭의 3대가 생각납니다. 민음사 전집에는 안 들어있죠.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는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도, 장지오노의 폴란드 풍차가 생각납니다. 앞으로 읽을 책 중에는 존 치버의 왑샷 가문 연대기, 왑샷 가문 몰락기가 있더라고요. 그 가문은 또 어떤 가문일까요? 다음 책은 빗세트에서 세 번째로 만나는 헤세의 책, 시타르타입니다. 40대 중반에 쓴 책이고요. 헤세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량이 적어서 부담이 덜 되네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